자, 바로 다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이 훈구파들과 살인파들이 싸워서 살인파들이 화를 막 입기는 했었으나 선조 때 결국 살인파들은 권력을 장악하게 됐었고, 그렇게 장악했던 살인파들은 붕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을 형성을 해서 서로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이 됐고, 동인은 나중에 남인, 북인으로 분열한다라고 했었죠. 여기까지 분열되고 나서 터지게 되는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여기까지 분열되고 나서 터지게 되는 전쟁이 임진왜란이라서 여기는 임진왜란을 좀 이해하고서 요 밑에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넘어갑시다. 밑에 22차 시, 여기 교재 33페이지 22차 시로 가서 임진왜란과 이 당시 그 이후의 외교 상황을 좀 보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자, 여기 22차 시부터 나오는 내용은 조선 초반부의 외교 관계와 임진왜란과 관련된 내용인데, 조선 초반부의 외교 관계, 우리 외교 관계에서 당시 신경 써야 될 지역들은 총 3가지 나라가 있었습니다. 3가지 나라. 먼저 우리나라랑 원래 친했었던 명나라, 중국 지방이죠.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위에 여진족 등 3시가 대표적인 내용인데, 명나라 때는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았었어. 처음에 그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막 가려고 했었었고, 그래서 요동정벌을 당시 이성계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아들이었었던 태종도 요동정벌을 주지를 하면서 약간 외교적인 갈등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명나라랑은 친한 그런 4대 외교를 했었습니다. 4대라는 건 큰 나라를 섬기는 외교를 4대 외교라고 했었었죠. 4대. 큰 나라를 섬기는, 떠받드는 그런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런 4대 외교를 했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명나라한테 조공이라고 하는 걸 바칩니다. 조공 뭔지 알죠? 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명나라한테 갖다 바치면은 명나라 왕은 우리나라 왕을 책봉, 조선의 왕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그런 과정을 책봉이라고 합니다. 책봉. 명나라가 뭔데 우리나라 왕 인정해주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명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강대국이었었기 때문에 걔네한테 인정받는 것은 조선 왕으로서도 이득이었었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투표해가지고 당선됐는데 미국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미국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강대국 지배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건 갖다가 막 바치고 그러면은 얘가 책봉해주는 그런 관계였었고, 책봉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명나라의 물건을 우리한테 줬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교류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거나 문화적인 그런 실리 같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명나라와의 4대 외교였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4대 외교는 그러니까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진과 일본한테는 우리가 좀 쩔쩔맬 필요까지는 없었었어. 명나라한테 하는 것처럼 큰 나라를 떠받드는 그런 행동을 할 필요는 없었고, 우리가 필요하면은 회유책을 쓰기도 필요하면은 회유책,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기도 했었고, 안 되겠다 싶으면 강경책으로 토벌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강경책, 회유책 둘 다 똑같습니다. 이런 관계를 교린 관계라고 합니다. 교린, 그냥 대충 친하게 지낸다라는 뜻이야. 이웃 나라들이랑, 인접한 이웃 나라들이랑 그냥 교류한다. 뭐 엄청나게 떠받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얘네를 멀리하는 것도 아닌, 그냥 적당하게 사귀어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유책에는 뭐 시장을 설치하는 무역소 같은 것도 설치를 했었고, 시장입니다. 시장. 국경 지방에다가 경원, 경성에다가 무역소를 설치를 해서 같이 무역 교류를 하는 모습도 보였었고, 얘네들의 귀순을 우리나라에 장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얘네들 말 안 들으면은 토벌하러 가기도 했었고, 특히 세종대왕 때는 이 지역 여진족 지방을 좀 더 토벌을 해서 여기에다가 사군 그리고 육진을 설치합니다. 여기가 원래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었어, 조선 초반에는.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여진족을 내쫓아버린 다음에 사군 육진을 설치를 해서 지금의
지도를 완성하죠. 우리나라 지도가 여기까지가 딱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세종대왕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하고의 교린 관계. 이종무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가지고 쓰시마 섬에 있는 해적들을 한번 혼내주기도 했었고, 근데 얘네 해적들이 자꾸 이제 나타나는 이유는 조선의 물건을 얘네가 탐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하고 좀 무역을 해주면은 해적들이 많이 좀 줄어들겠다 싶어서 세 개의 항구를 개방합니다. 삼포개항, 여기 제포, 부산포, 연포 세 군데를 개방을 해서 얘네들하고 교류를 하니까는 어느 정도는 해적들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거 했던 거 전부 다 세종입니다. 사군육진, 쓰시마섬, 삼포개항 전부 다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그래서 세종대왕하고 관련된 거니까는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조공책봉은 내가 아까 설명했었고, 여기 조선의 초반부의 외교 관계였었는데 우리는 이거를 중심적으로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임진왜란을 좀 이번 시간에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임진왜란. 원래 조선 초반부 때는 계속해서 일본 해적들이 좀 말썽을 피웠어요. 그런 사건들이 삼포회란, 을묘해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삼포 개방을 통해서 일본 해적들이 좀 무역을 하고 막 그러니까는 많이 줄어드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는데, 수시로 얘네 말썽을 많이 피웠었어요. 일본 해적들이 당시에. 여기 아시아 지방,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중국 명나라까지 가서도 막 문제를 일으켰어요. 일본 놈들이. 그래가지고 얘네 일본 애들이 자꾸 쳐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임시 국방관청으로 설치를 했던 게 비변사라고 하는 게 설치된다라고 했었죠. 비변사라는 거 딱 설치하고서 이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얘네를 잠깐 그런 막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었었는데, 일본이 16세기 중반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당시 일본은 100년 동안이나 분열돼 가지고 전 지역이 싸우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 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게 되죠. 바로 요놈입니다. 요놈, 도요토미 히데요시. 얘가 통일을 하고서 자기 부하들한테 막 땅을 나눠준데 땅이 부족하겠지. 100년 동안이나 전쟁했으니까. 부하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땅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야, 조선 땅 줄게. 라고 해서 쳐들어가는 게 그게 임진왜란이야. 미친놈이야 이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원래 목표는 조선만 목표가 아니라 조선 먹고, 그 다음에 명나라도 먹고, 그 다음에 옆에 가서 또 인도까지 먹고 해서 세계 정복이 얘 목표였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나라한테 야, 명나라 갈 테니까 길 좀 비켜줘 라고 하면서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부터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임진왜란. 근데 당시 조선이 나중에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좀 군사력이 좀 많이 약해진 상황이었었어요. 이런 국방력 강화에 좀 소홀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성리학 좀 유교적인 것만 공부해서 앉아가지고 과거 시험만 공부해서 선비들이 이런 군사력 강화에는 소홀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부산부터 쭉쭉 뚫립니다. 부산, 그 옆에 있던 동래, 그 다음에 상주, 충주까지 뚫리는데 지금 보면은 15일 정도까지밖에 안 걸리죠. 15일.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막는 애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다. 그래서 관군은 초반에 다 패배했었고,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갑니다. 당시 의주가 어디냐? 여기 우리나라 제일 위의 지방. 왕이 여기 한양을 버리고서 의주로 밤에 비 오는 날 도둑같이 도망갑니다. 백성들을 놔두고서 지 혼자 도망갑니다. 선조는 의주로 피난 갔고, 다만 그냥 간 건 아니고 의주에 가서 명나라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명나라 형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왕은 도망갔고, 일본은 거의 전 국토를 먹습니다. 거의 전 국토를 차지하는데 거의 한 달도 안 걸렸을 거야,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리고 여기 의주까지도 먹힐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의주까지도 먹힐 그런 상황이었었고, 이제 나라가 선조가 잡히면은 게임 끝이야. 왕이 잡히면은. 그래서 왕이 여기까지 도망갔던 건데 여기까지 다 이미 먹혔어. 그래서 선조는 명나라로 도망갈까 말까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왕도 도망가고 신하들도 다 도망갔었는데 밑에 이쪽 지방 일본은 당시 우리나라 왕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북진을 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여기 전라도 지방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전라도 지방에서 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죠.
이순신의 수군. 이순신의 활약은 좀 자세하게 보면 좋은데, 나중에 뭐 영화로 보여주든지 나중에 봅시다. 이순신은 23번 전투를 해서 23번을 다 이겼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전투가 한산도 대첩입니다. 한산도 대첩. 이쪽 거제도 밑에 있는 한산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객진이라고 하는 전법을 써가지고 승리하게 되죠. 요거 이외에도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합니다. 이순신은. 그래서 이순신의 수군, 해병대죠. 해병대라기보다 그냥 해병들이고 해병이라고 하는 게 해병들이 맞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의병들, 곽재우가 이 사람 홍위 장군, 빨간색 옷 입고 다녀가지고 홍위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각 지방에서 원래 있었던 지방 양반들인데 군대를 일으켜서 일본군들을 그때그때 공격하는 게릴라 전술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동네 내 지형은 자기네 동네 애들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 뭐 함정 파놓고 기다리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일본군을 괴롭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 수군과 의병이 밑에서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사이에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도착하게 됩니다. 명나라에 이제 그 지원군이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반격을 시작해가지고 평양성을 다시 탈환합니다. 평양성, 여기가 평양입니다. 평양까지 다시 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개성 탈환하고 한양을 탈환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전투가 행주대첩입니다. 행주대첩, 권율의 행주대첩. 그래서 행주대첩에서 승리하고 나서 한양까지 나중에 먹습니다. 그게 한 11월인가 1월인가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군대는 부산으로까지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한테 휴전 협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죠. 휴전을 제안을 합니다. 일본 군대는 휴전을 제안하는데, 얘네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을 걸어. 뭐 조선 땅의 반을 줘라. 중국 명나라의 공주를 나한테 부인으로 보내라.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협상 조건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휴전 협상이 잘 안 되고, 일본 애들이 다시 쳐들어왔던 전투를 정요재란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 여러분들이 중요해서 다 좀 순서대로 알아야 됩니다. 순서대로 공부하세요. 정요재란이고, 요 정유재란으로 인해서 다시 전쟁이 터진 거죠. 다시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는 다시 싸웠고, 직산 전투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또 크게 승리하는 게 명량해전이죠. 명량해전. 명량대첩. 영화로 나왔었죠. 12척으로 거의 한 100척 정도의 일본 배를 승리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이순신이 왕한테 좀 반항해가지고, 강등됐었어요. 이등병으로 강등되고, 배도 12척밖에 없었는데, 왕이 이제, 미안하다 그러면서 싸워달라고 해서 싸운 전투가 명량대첩입니다. 명량대첩. 그리고 중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합니다. 사망하고서 일본은, 우두머리가 죽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못하고 다 철수하기 시작했는데, 이순신이 끝까지 따라가서 일본 애들 죽였던 게 노량해전입니다. 노량해전. 그래서 전쟁은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죠. 이순신은 그래서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남해안을 다 장악해서 일본 군대가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보급로가 차단이 됐죠. 일본 쪽에서 먹을 거 보내야 되는데 이순신이 다 막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순신이 있었던 전라도 지방, 아까 여기 전라도 지방은 우리나라에서 농사가 제일 잘 되는 지방인데, 거기를 보호해가지고 일본군한테 식량을 뺏기지 않는 이런 것들 덕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번 찍었나? 14분. 좀 더 해도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순신이 승리하게 되고, 근데 이 전쟁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임진왜란님. 이 전쟁 덕분에 조선은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전쟁터가 조선이었기 때문에. 조선부터 좀 봅시다. 조선 인구가 감소. 당연하죠. 농토 황폐화 당연하죠. 재정 악화 당연합니다. 근데 비변사라고 하는 관청이 좀 세진다라고 했었죠. 이 비변사는 원래 임시 국방관청이었었는데, 이 관청이 임진왜란 7년 기간 동안 세워지게 되면서 급하니까는 여기서 모든 걸 다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에 권한이 세지게 됐고, 왕까지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됐다. 그다음에 얘네 문화재도 다 훔쳐갔었고,
이때 도망갔던 양반 사족들, 예, 사족은 양반이라는 뜻입니다. 얘네 사족들 중심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원래 이 얘네들은 임진왜란때 도망가서 할 말이 없는 애들인데 자기네가 돌아오고 나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쳐요. 왜냐면 도망가가지고 백성들이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의 그런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많이 만듭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거 지워도 됩니다. 지워도 됩니다. 이때는 명나라를 숭상하는 그런 관념이 확대됩니다. 명나라가 이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다고 그랬었죠, 얘네가. 얘네는 어느 정도로 우리를 도와줬냐면은 얘네는 우리를 도와주다가 국가에서 부도가 났어. 전쟁하다가. 임진왜란 때 전쟁하다가 부도가 났어. 얘네가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도와줬냐면은 조선이 뚫리면은 바로 그 다음이 명나라로 올 것이 뻔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어서 얘네를, 명나라님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조선에 확대가 됩니다. 통신사는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명나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부도가 날 정도로 도와줬기 때문에 나라가 상태가 안 좋아져요. 명나라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명나라가 쇠퇴하게 되죠. 명나라가 쇠퇴하게 되고 이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기 위에 여진족은 성장하게 되면서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여진족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설을 해서 명과 조선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결국 이 후금은 나중에 커서 청나라라고 이름을 바꾸고서 명나라도 먹고 조선도 굴복시키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서 다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돼가지고 에도 지방, 지금의 도쿄입니다. 도쿄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지배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새로운 에도 막부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됩니다. 얘네는 우리나라 문화재학 훔쳐갔다고 했었지. 학자, 기술자들도 납치해 가서 얘네는 오히려 전쟁 일으킨 나쁜 놈들인데 문화재가 발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도자기 기술자들을 납치해 가서 문화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되죠. 일본은 후금 성장하고 일본은 약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우리나라 도자기나 성리학, 우리나라 문화재들을 막 써보니까는 멋있고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전쟁 직후에 조선과 일본은 교류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 됐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야 조선 우리가 포로 보내줄 테니까 교류 다시 하자. 미안하다. 얘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갈 때 얘는 반대했었거든. 나는 반대했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간 거야. 라고 해서 결국 에도 막부가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국교가 재개가 되면서 이때 일본에 파견됐던 사절단을 통신사라고 하죠. 통신사. 이게 통신사 사절단 그림입니다. 그림. 일본 애들이 막 거의 왕처럼 떠받들어 모시면서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조선의 문화가 일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 시간에 여기 광해군까지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당시 전쟁은 이렇게 서인, 북인, 남인까지 나뉘어진 상태에서 끝났다라고 했었죠. 서인, 북인, 남인까지 나뉘어진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터졌다고 했었죠. 임진왜란 과정에서 북인이 좀 공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전쟁에서 공을 많이 썼던 북인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광해군이 이제 즉위를 했었고 이 사람은 북인하고 같이 이제 정책을 했었는데, 잠깐만. 자, 광해군 즉위하고 나서 이제 복구하는 과정이 좀 중요하겠죠. 당시 토지 문서가 좀 다 불에 탔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새로 만듭니다. 토지 문서를 만들어야 조선에선 토지에서 세금을 걷었었기 때문에 토지 문서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호적도 만들어서 애들 군대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국방력도 강화해서 무기 성곽 같은 것도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정책들을 많이 합니다. 광해군 이욕적으로. 그리고 경기도에 대동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금 제도를 실시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음 시험 범위에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체크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
광해군 때 중립외교라고 하는 외교 정책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었냐면은 어디 갔어? 당시 이런 상황이라고 그랬었죠. 명나라는 죽고 후금이 뜨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이 후금이 조선과 명나라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었는데, 후금이 조선한테 요구를 합니다. 야, 니네 조선 명나라랑 친했었지? 나 지금 명나라 쳐들어갈 건데 도와주지 마. 그리고 나한테 지금 후금은 이제 조선한테 계속 나한테 임금처럼 대하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대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명나라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대 관계해. 그리고 명나라는 이제 버려라고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조선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조선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명나라는 얘네 부도나면서까지 우리 도와줬던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광해군 때는 중립 외교, 말 그대로 중립이야, 중립.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명과 후금이 전쟁이 터졌을 때 명나라가 지원군을 요청을 해요. 지원군을 요청을 해서 강홍립의 부대를 파견을 합니다. 강홍립의 부대를 파견하는데, 강홍립을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광해군이, 야,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너무 열심히 싸우지 마. 그리고 때를 봐서 그냥 후금한테 가가지고 항복하고 나서 후금한테 말로 잘 설명해, 네가. 라고 광해군이 비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후금에 항복해가지고 강홍립이, 야, 우리는 지금 얘네랑 별로 싸우고 싶지 않아. 근데 명나라라 얘네가 옛날에 우리 너무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좀 어떻게 잘 좀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해서 결국은 후금도 만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원병을 명나라가 보내달라고 한 걸 이제 강홍립 부대로 보내가지고 일단 명나라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후금한테 항복하고 들어가서 후금한테 잘 말해가지고 외교적으로 후금도 만족시킵니다. 이러한 외교 정책을 중립외교라고 하죠. 중립외교. 근데 당시 양반들 사이에서는 명나라를 숭상하는 관념이 확대가 됐었는데, 아니 이런 의리 없는 새끼, 성리학에서는 의리를 중요시한다라고 했었죠. 의리를 중요시했었는데, 의리를 중요시하는 이 성리학의 나라에서 왕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단 말이야.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 게다가 이 광해군은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보겠지만은, 광해군은 그 첫째 부인의 왕자가 아니었었어요. 광해군 여기 보세요. 광해군은 여기 하나, 둘, 셋, 세 번째 부인의 왕자였었는데, 요 첫째 부인은 임목왕후입니다. 임목왕후. 요 첫째 부인은 이 재혼이야. 여기 보면은 첫째 부인이 원래 여기 박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 자식 없이 죽었고, 임목왕후가 이제 두 번째 부인이야. 그래서 얘한테서 나온 영창대군이 원래 왕위가 돼야 돼. 근데 얘는 광해군보다 나이가 좀 어렸어. 8살이었어, 당시. 그래서 선조가 죽을 때 8살이었기 때문에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던 건데, 얘 첫째 아들이 살아있으면 광해군이 불안하겠지. 왜냐면 얘는 언제든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반란 일으켜서 왕이 돼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광해군이 얘를 살해합니다. 얘를 유배 보내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광해군은 당시 30살이었었어요. 광해군이 왕이 된 다음에 얘를 죽여버리고, 얘 엄마였던 이제 왕후가 아니라 대비입니다. 대비를 당시 덕수궁에 유폐시켜버립니다. 서궁이 덕수궁입니다. 그런 폐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요거를 전전 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광해군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광해군 31페이지의 내용을 보면은 북인과 함께 집권을 했었고, 얘는 중립 외교를 했었고, 근데 임목대비를 폐비합니다. 임목대비를 폐비하고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는 그런 정치를 했었죠. 그래서 임목대비를 폐비하고 영창대군을 살해하기에 이르니까는 당시 열받았었던 임목대비와 그리고 정치에서 배제됐었던 서인과 남인이 어디 갔어 이거? 여기다. 아까 북인이 자기들끼리만 정치를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북인에게서 배제됐던 서인과 남인이 반란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인조반정. 인조라고 하는 왕을 왕위에 올리게 되죠. 인조반정을
일으키는 서인과 남인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특히 서인이 정치를 주도를 했었고 남인은 참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상호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상호 견제하는 그런 모습. 북인이 할 때는 자기들끼리만 독재 정치했었는데 서인과 남인은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해지지 못하고 상호 공존하는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상호 공존하는 체제가 유지가 된다. 자, 그래서 서인이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축출하고 나서 서인과 남인이 정책을 했었고, 얘네들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판하면서 명나라한테 의리를 지키자라고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배금,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조선의 상황이 신명배금을 할 상황이 아니었죠. 아까 여기 봤었지만은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다 죽어가는 애들이 지금 뜨고 있는 애들한테 개기면 어떡해. 근데도 불구하고 당시 서인은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썼었기 때문에 그게 두 번의 침략인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당하게 되는데 이 정묘병자호란은 다음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